네, 6월 8일 취재 편의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일 알바를 맡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10시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 장윤선 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알바를 대신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알바 생활을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편의점 안녕하세요. 알바. 네. 우리가 함께하는 저희 또 네. 취재 편의점. 아이 좋습니다. 알바의 격을 높여주신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종창 토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한데 이렇게 함께해서 영광이란 말씀과 함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광고를 해야 된다. 광고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얼른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중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체크는 필수적으로 이용하셔야 하는 제도인데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전 생애에 걸쳐 성연령별로 맞춤형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검진은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2년마다 대상이 되고요. 단 세대주 및 직장가입자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신체 계측, 혈액검사 등 공통 항목 8종과 이상 지질혈증, 정신건강검사 등 성연령에 따른 11종 검사가 있고 본인 분담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검진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총 6종이 20세부터 연령별로 적용됩니다. 6세 미만인 우리 아이를 위한 영유아 검진도 총 8회에 걸쳐 꼼꼼하게 지원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혼잡하고 예약이 어려운데요. 지금 바로 나와 가족의 건강검진을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국가가 드리는 건강한 선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받아가세요. 건강검진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거 제때 안 받다가 이 지경이 됐죠.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안 아주 됩니다.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나 표본이다. 증언자예요. 그러니까 증언자. 김종대 의원은 6년간 건강검진 안 받아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졌고요. 예. 반대로 저는 젊었을 때 크게 예. 사고를 당한 다음에 삼초장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아요. 건강검진 지난주에도 홍보대사. 받았어요. 지난주에 받으셨어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야, 이제 의원님 매년 받으셔야 됩니다. 국가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공단의 일반 검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광고 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인데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문 설계사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부터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까지 보험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에서도 오랫동안 사실 저희 시사인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광고 중인 검증된 업체라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고요. 요즘 유사 업체가 많다고 하니까 꼭 대표 전화 1644-1236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마쳤습니다. 네. 알바의 가장 큰 업무를 제가 하나 해결했습니다. 예, 알바 잘하셨어요. 자, 그 사이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오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사인의 매주 기고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나오고 계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신데, 그러니까 진짜 오늘 뉴스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쏟아져요. 예, 대통령 기자회견 그리고 아침에 이제 코스피와 관련돼 있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는 이벤트가 오, 있거든요. 있어요. 아주 큰 국제적으로 또 있어, 또. 또 아니,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거 대통령 기자회견과 시진핑 방중에 대해서 어젯밤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간밤에 무슨 일 없었나 딱 봤더니 또 이란이 4월 맞아요. 7일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또 공습을 했다고. 이스라엘 공습해가지고 지금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땐 맞듯 끝나지 네. 않고 이제 마지막에 더 치열한 건가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의 지혜로 좀 국제 정세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 이제 1주년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화면을
넘겨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재명 정부 1주년과 관련되어 있는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회복의 시기였다. 회복의 시기. 예, 정상화, 회복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 큰 이재명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이 구현되기보다는 일단은 부서지고 망가진 그렇죠. 나라를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거. 예. 근데 이제 우리 서민과 중산층들에게는 무언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다시 경제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계엄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어떤 무너진 민생도 다시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은 줬다. 예.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로 연결이 됐고요. 다만 그 이제 앞으로 희망이 시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 결실로 구현되기 위한 2기의 국정 설계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중요하죠. 않을까.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희망에서 현실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가 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국정 캐치프레이즈 같은데요. 희망에서 현실로 이거 지금 그렇죠. 정부에서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김창수 차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기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또 철학이기도 한데요. 예. 첫째 민주주의,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번영입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평화는 굉장히 허약합니다. 예. 그리고 평화의 결과는 번영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죠. 번영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합니다. 역대 우리 민주정부 또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 민주주의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속되게 말해서 지난 윤석열 정권하고 그러니까요. 그 추운 때 막 너무 개고생하고 힘들었어요. 그게 예. 전부 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압축적으로 평가해 주셨듯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역대 민주정부가 추구해왔던 민주주의의 평화와 번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지난 1년간 만들었다. 예.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재명 정부 1년간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함께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는 또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들어왔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지금 장윤성 기자도 저희 댓글창 참고하시면서 어떤 질문 하실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자리에 김종대 의원님이 계신다면 어떤 질문을 좀 하시겠어요? 예, 일단은 언론은 예. 그래도 이제 정권에 대해 가지고 항상 건강한 긴장 관계, 그럼요. 어떤 예. 비판적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일단 그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2030의 현재 예. 그 개표소 앞에서의 그 끝나지 않고 오히려 불어나는 시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이 정부나 엘리트들이 예상 못했던 거 아닌가. 정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떤 민심이라는 것은 구석구석 돌보고 어떤 그 신경망처럼 그 여론이 쭉 종합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모니터링 같은 네.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정당 제도는 그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동맥과 정맥은 있는데 모세혈관이 없어요. 아유, 그럼 치명적이죠. 네. 예.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나라. 예. 좀 이런 면에서 어떤 그 시스템 개혁을 돼야지 이게 지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시위되며 갑자기 한강벨트에서 예. 이 반란을 누가 예상했으며 그러니까 어딘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겠죠. 예, 이래서 예. 어떤 선택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예. 국정의 어떤 치밀한 균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국정 쇄신 더 나가서 어떤 정당 정치 혁신 네. 뭔가 좀 이런 공공재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대통령한테 뭔가 공공재를 내놓기 위한 고민을 뭘 하고 있냐. 그 이렇게 그렇죠. 예. 질문이 좀 긴데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예. 아니 당장 저기 그 정치 개혁의 요구는 오늘 제가 그 신문 논설 보니까 예. 난 참 대한민국 언론에 난 희한한 게 있어요. 선거만 끝나면은 보수 진보 언론 안 가리고 양당제 폐해 이제 한계에 따른 논설이 다 실려. 아, 그 전에 썼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이 얘기가 사라져. 그러게요. 난 벌써 이거 20년째 내가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요. 제도 개혁, 그러니까 오늘도. 양당제로에 수렴되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 야, 이번 보궐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 전부 소선거고 짜개기 선거를 해가지고 저기 극소 선거구제 맞습니다. 이걸로 무투표 당선도 해가지고 많고요. 무투표 당선이 8명 중에 1명
500명이 넘어요. 네. 아니 이런 게 이게 제대로 된 민심 반영 체제냐 이래가지고 제도에 대한 공격이 헌법부터 선거법까지 오늘 논설에 다 실렸어요. 예.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근데 저 얘기가 다음 선거할 때 되면은 또 싹 사라지고. 싹 사라집니다. 예, 언론인의 한 명으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요한 질문들을 좀 지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좀 아픈 질문들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픈 질문보다 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이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민주주의, 평화, 번영으로 가기 위한 회복의 기회를 만들었고 그 디딤돌을 놓은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있지 않습니까? 네. 험난합니다. 엄청나게 큰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나하나씩 보자면은 지금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란의 공습, 이스라엘 예. 공격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지금도 이미 우리 민생에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진핑의 방중은 뭐 그냥 미국에 대해서 북중러가 연대해가지고 대응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새로운 이제 지난 100년의 국제 질서가 또 다른 국제 질서로 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예. 북중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당장에 블랙 먼데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 굉장히 주식 투자하거나 뭐 또 이런 여러 관련이 있는 분들은 큰 혼란에 지금 빠져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 예. 후유증 생각보다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본다면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하나하나가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앞길에 순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저는 대통령한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질문보다는 주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단맛에 빠지지 말아라. 단맛에 빠지지 예, 말아라. 단맛에 빠지면은 예. 몸은 결국은 하얗게집니다. 단맛을 끊어야지 그럼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단맛 끊어라. 네네. 단맛 끊고 정말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또 고통의 시간을 겪을 각오를 하고 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었던 실업 않는 아메리카노만 먹. 아, 방금도 그랬어요. 왜 의원님 커피도 드시지 마시고 지금 건강을 우리 오늘 건강검진 이야기했으니까 챙겨야 그런데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예. 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상적인 지금 현상이 뭐냐면은 선거 초반과 선거 후반이 극명하게 달라진 거는 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의 분리 예. 내지는 디커플링.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 초에는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따로 놀다가 극기야는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이 다 다르고 그 후보도 들어가면은 시장 지지율, 구청장 지지율, 그다음에 지방 의원 지지율이 이게 지그재그 투표로 다 갈라졌어요. 그렇네요. 다 갈라. 이게 서울,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진짜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 다 보고서 찍는다. 이제 일자 투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게요. 진짜 줄투표한다는 이야기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해.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정치 유튜브 이렇게 나가면은 예. 선거 투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가 예. 아유 이건 뭐 시장이 전재수로 가면은 예. 하정우가 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일자 투표가 예. 유력합니다. 다 이랬어. 정당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 이야기였던 얘기가 거죠. 과반수 이상이 그 주죠. 근데 까보니까 아니거든. 예. 정확하게 다 분리해서 투표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는 좋은데 그걸 뒷받침하는 여당과의 어떤 공조 내지는 여당의 어떤 혁신? 혁신, 그러니까 쇄신과 예.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 것 이 같습니다. 부분은 오히려 더 커진 거예요. 예.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이제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좀 잠깐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저는 오늘 기념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거쳐온 헤쳐온 세 가지 위기의 파워 중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고물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 확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함의 파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기여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뭐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상당히 많은 체유 시설, 뭐 아니면 공항이나 또는 뭐 송요항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또는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몇 % 정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수출 통제로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물가겠죠. 수급 자체는 뭐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이라든지 또는 비축유 활용이라든지 또는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아마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의 네, 지금 중동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연합뉴스 기자가 했는데요. 대통령의 대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좀 안심은 됩니다. 당장 파국적 위기는 없다. 이거는 뭐 어떤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또 이란 전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또 현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뭐 해법을 낼 수가 없죠. 군함을 내일 당장 파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뭐 저는 어떤 위기의 장기화, 어떤 또 이런 걸 갖다 지속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국가의 체력,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점검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87%라는 수치는 딱 기억에 남나요. 네. 그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우선은 제가 이란 전쟁 상황부터 조금 진단을 해보면요. 이런 휴전 협상으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쟁점 사안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하나, 두 번째로 이란의 핵무기 및 그러니까 이란의 핵포기 및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세 번째로 이제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보상 문제, 재발 방지 및 전쟁 보상 문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트럼프가 계속 곧 된다 그랬는데 아마 곧 된다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곧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는 거. 아. 이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란 전쟁의 협상의 변수가 됐는데 그렇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이란이 트럼프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란으로서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한 거는 트럼프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전쟁을 연장시키겠다는 건데 확전의 의지를. 예, 그거에 대해서 레바논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란이 일종의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란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전쟁에 있어서 네 가지 이슈 중에 지금 세 가지는 많이 이렇게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협상 과정에서 많이 다룬 이슈고 이제 새로운 이슈 이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도 보면은 실제로 전쟁이 시작했을 때보다도 예. 휴전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더 막판에 그때가 더 그쵸. 치열하게, 예. 훨씬 더 우리가 잘 아는 뭐 백마오지 전투, 고지전이 그때 그렇죠. 일어나죠. 피능선 예. 전투 뭐 예. 이런 것들 다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휴전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막바지에 한국 전쟁도 결국은 막바지에 그렇게 심각한 전투가 있었던 거는 휴전 협상이 단지 전쟁이 아니라 전투의 연장이 아니라 어떻게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의 연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하고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휴전을 어떻게 자기 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 연장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인 피해를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물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 시작했을 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그나마 정부가 저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최악의 위기는 피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상황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국민들에게 안심 주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말 사이에도 엄청나게 언론과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게 미 국방수권법 244조 예. 이 논란이었는데 이 법안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매년 34억 달러 정도의 군사 원조를 줬어요. 이거 수십 년째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원조를 하지 말고 아예 미국 내 방위 산업체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네. 여기서 생산해서 가져가라. 아이고.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아. 완전히 두 나라 국방을 통합시켜 버리자. 예. 그럼 원조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국방 통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의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그 통과된 법안에서 고조항은 빼자 244조를 예. 게다가 빼자는 표결이 수정안이 부결된 거예요. 아이고, 미국도 미국이네요, 진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말 안 듣고 막 헤즈볼라 레바논 때리잖아요. 미국이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저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종속되어 군사 있는. 기밀이고 뭐고 다 열어줘서 예. 이렇게 통합을 하자는데 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고급 군사 정보와 연구개발 정보 이것까지 접근을 하면서 계속 그 영향력을 키워가면은 이스라엘이 독자 행동하면 미국이 뽕발린다. 오히려 종속되어 있는 건 거꾸로의 모습이네요. 이 네. 얘기. 네. 그러니까 지금도 네타냐후가 그걸 알고 미국은 니들은 우리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산서를 뽑아 놓고 때리는 것 같다니까 이게. 아, 너무 재밌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이미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고 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와가지고 이따 그래요? 종합으로 한번 네. 말씀을 나누실까요? 지금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되는 경제 분야 질문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 뭐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 올려달라 그래야지 15% 20% 올리자 뭐 이런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아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상황이 온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거 다른 나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파는 게 다 남는 거예요, 거의 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 것만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회사 투자자들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지원을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거죠. 세금으로 지원해 준 거,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해도 수십조 이러잖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저도 그 점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지능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걸로 뭐 첫째는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걷어서 소비 수요를 유지를 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아주 그것도 불안정하게.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정이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몇 퍼센트를 나눠 갖자고 싸움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죠.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어요.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돼 가겠죠.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지금 대통령의 초과 세수 그리고 초과 이윤과 관련되어 있는 답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삼성 노사 그 협상을 일단은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저기 경제 주체들의 뭐 권리 이익 다 좋습니다. 또 전례 없는 거 이익 배분에 대한 미래의 어떤 개념을 논의한다 다 좋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 삼성 노조 저건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예, 저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적 어떤 그 관점에서 노동을 봤던 거는 평등입니다. 기본 가치가. 예. 그래서 어떤 격차를 줄이고 평등을 하자는 건데 삼성의 저 노동운동은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노동운동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구별짓고 배제하고 그래서 이건 노동운동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나타나니까 이게 뭐냐면 야구에서 상대방에 엔트리에 없는 선수가 갑자기 대타로 나와가지고 저 어떤 생전 처음 보는 애가 타석에 있으니 투수가 헷갈리는 거야 이거. 생전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공을 던질지 고민이 된다 이런 거지. 기본은 말이죠. 기본은 노동의 가치는 사회적 어떤 평등과 그 어떤 그 공정성을 달성하는 전 사회적 가치에서 예. 노동이 나오는 거지. 난 저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그냥 벼락같이 돈이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노동이 맞나? 아, 대통령은 발랄하다 이런 표현으로 아까 사용한 것 같긴 한데. 글쎄 대통령도 그래요. 저 타자가 어떤 타자야? 저 투수가 뭔 투수요? 저 결정구가 뭐야? 뭐 이런 논의란 말이에요. 이게. 네, 대통령이 사실은 명확하게 답하기 쉽지 않은 주제여가지고 그렇죠.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마무리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초과이익 분배를 요구하니까 사실은 그것도 발랄하다. 아니 사실 또 뭐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좀 더 많이 나눠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것이 삼성 혼자에서 된 거냐, 국가가 지원이 된 측면 아니냐 이런 양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려 사항도 많이 있다. 예, 국제적인 뭐 여러 가지 연결돼 있고 해외 투자가 그럼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동네라든가 주위에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예.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니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 방송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중국의 공대 신화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EBS 아닙니까? 네, 그런가요? 예, 엄청 나오죠. 예. 그렇죠. 중국은 계속 공대인데 우리는 의대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반도체의 초과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의대 가지 말고 공대 가라. 그런 옛날에는 뭐 공대라든가 물리학과 이런 데다 천재들을 가는 데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까 예. 새로운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고할 만한 의견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초과이익을 나눠 분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초과이익이 있으니까 반도체 화랑이니까 예. 지금 뭐 나눠 갖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발랄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봤으니까 젠슨왕도 자기 뭐 종업원들한테 많이 줘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화랑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렇죠. 지금 젠슨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4가지를 선물을 줬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젠슨왕 쇼크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블랙 주가가 먼데이지 안 않습니까? 좋죠. 예.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예. 거죠. 마찬가지로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역시 단맛을 신청하면 안 되겠다. 아, 오늘의 핵심은 단맛 중독은 갑자기 조심해야 그러네요. 된다. 김정대 의원이 그거 과다하면 안 알고 있을 됩니다. 텐데. 그렇죠. 네, 와중에 질문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부동산 개혁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면서 답변하고 제일 있다고 아픈 하니까 질문이에요. 예, 그것도 네. 좀 들어보실까요?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데 또는 집값 갚는데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올수록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의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다 죽죠. 막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뭐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아가지고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막 몇만 원, 최하 몇만 원, 10,000원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만 원씩이에요. 이유 없어, 그냥 땅이니까. 밭은 막 몇십만 원씩이에요.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한 400~500만 원씩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래서 좀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도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000조가 뭐 넘어가네 만에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되어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 상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그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0, 한 5%, 8%를 거의 절반에 가까이 내죠. 뭐 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쨌든 올라가면. 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제가 다 빼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요.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망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망가집니다. 뭐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선거 얘기는 누가 일단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20몇 %,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전세 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어요.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전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 뭐 특히 특례 대출 받아 3%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걸 1억 2천을 100% 보증을 해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1억에 집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부딸 사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이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새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네, 부동산 관련된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또 반가운 얼굴 장윤성 기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중간에 좀 끊고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말씀과 함께 또 오늘 또 커다란 이벤트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시진핑의 7년 만에 방북이라는 이슈가 있어서요. 그것도 짚어보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 부동산 얘기가 좀 다소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끊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이 길긴 길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우리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고 제가 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어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적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른바 이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년째, 5년째 살다 보니까 이제 대안적 주거 문화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동네 텃밭에서 상추랑 다 새로 뜯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젠스낭만 소싸움한 게 아니라 우리도 동네 사람들 모여서 소싸움했습니다. 그래서 소싸움하면서 보니까 야, 이건 무슨 어디 영화에 나오는 마을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주거 문화 만드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제가 말하거나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내란 청산보다 부동산이 저 경기 남부와 서울 그 표심에 더 큰 요인이었다. 예. 민주당의 어떤 패배 원인을 사실상 짚어본다면 요 경기 남부하고 요 저 서울의 한강 벨트만 보면은 거의 압도적 패배죠. 저 용인, 성남, 뭐 과천, 용인, 성남, 뭐 수원, 있습니다. 과천, 안산, 예. 이런 어떤 벨트가 거의 다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 특히 수도권에 부동산 자산가가 계급 투표화되고 정치 세력화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끼지 못하는 2030의 분노는 더 커지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4050만 돼도 자산에 저기 그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됐다 하면은 2030은 아직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마저도 허락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세대 반란이 일어나는 일파만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기준선보다도 지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원호, 오세훈 후보 둘 다 공급 대책이 없어요. 사실 뭐 여러모로 좀 둘 다 없습니다. 난 참 그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대책 없는 서울시장 선거예요. 대책 없는 시장. 예, 부동산 네.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이제 선거에서는 뭐 이기면 만가지가 또 이긴 원인이고 지면 또 만가지가 진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다양한 진단들을 이 방송에서 좀 이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고요. 와중에 장윤선 기자 옆자리에 앉아 있는 기자가 주식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댓글창의 소식도 있습니다. 자, 여튼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그래도 이 시진핑 방북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7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예, 그 시진핑 방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북중러가 연대해가지고 거기에 맞선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면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오. 이거는 그러니까 미중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트럼프가 지난 5월 15일 날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방문하기 직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중국이 미리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북한 카드를 어떻게 미중 정상회담에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카드가 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개무시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예. 북한은 카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구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시진핑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 5월달 미중 정상회담은 1차전이었고 이 1차전은 미중 양쪽이 다 그 평가하는 것에 따르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안정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휴전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본 게임은 다음 9월달, 그다음에 올해 마라라고라든가 그다음에 또 심천에서 세 번의 정상회담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거니까 본 게임을 앞두고 시진핑은 중국 카드, 북한 카드를 어떻게 미중 정상회담에 써먹을 것인가, 예. 그 카드 만들기 위한 용도이다. 이렇게 이제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시진핑이 계속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시진핑은 단기간에 어떤 그러니까 단맛에 지금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계 상황을 예. 보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오늘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예. 노동신문에 기고한 걸 방북 보면은 전에, 예. 오늘자에 기고했어요. 네네. 지금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은 평양에 도착할 텐데요. 그런데 기고한 걸 보면은 100년 만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 100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전, 1차전, 2차전을 비롯한 열전, 그다음에 냉전, 그다음에 탈냉전. 이게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였거든요. 이제 새로운 질서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질서로 가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를 네. 북한과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라는 건 이제 시진핑이 자신들 또 미국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야기한 것처럼 시진핑도 위대한 중華민족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똑같아요. 둘이 이야기하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2049년까지 이제 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그걸 목표로 하는데 그걸 위해서 네 가지를 지금 글로벌한 그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발전, 전 세계 빈곤을 없애겠다. 발전, 전 세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겠다. 안보 문제. 세 번째로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모든 나라들의 개별적인 가치를 존중하겠다. 문명 예. 문제. 네 번째로 이제 가버넌스, 예. 국제 질서와 국제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한테 맞서겠다. 예. 그런 측면도 한편으로 있지만은 예.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자기들이 이제 2049년 그 사회주의 선진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국제 질서를 자기네들이 이제 주도하겠다. 예. 그런데 북한하고 같이 가자. 지금 이런 발판을 놓는 측면도 있다 보이집니다. 정말 그레이트 비전을 네. 내보내는 그런 그레이트 비전과 예. 단기적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쓸 카드 두 가지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시계바늘을 돌려서 2018년에 그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예. 했잖아요. 이 직후에 미중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아. 그 직후에 막 관세를 때려가지고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저기 트럼프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만나긴 했는데 중국 쪽에서 별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이 문제 해결을 예, 예.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볼턴 그 아저씨 수염 나신 분 등장하고 다 깨진 거 아닙니까? 예. 볼턴 그 보좌관이 나중에는 또 하노이 이렇게 가가지고? 예. 그때는 통합된 전략이 없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미중 미국이요. 관계 따로, 예. 그다음에 북미 관계 따로, 그러다가 남북 관계가 좀 많이 나갔는데 그나마도 나중에 북한에서 그것도 못마땅해했다고.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지러웠어요. 18년의 국제 정세는 예, 어지러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매듭을 못 졌는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의 존재감이 그때와는 달라요. 아, 차원이 달라졌다. 예,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의 존재감이 커졌고, 그다음에 북한이 북중러 어떤 연대 속에서 이 문제의 맥락을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북미 관계가 자체로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고 예. 북중러 이렇게 어떤 그 전반적인 공조 체제하에서 그래서 진영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 보여요. 우리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 나아갈 방향이 아니 그런데 진짜 오히려 이게 예. 막 그냥 도처에서 막 돌발 뉴스가 터지고 어지럽던 거에 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관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균형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러고 또 미국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때 저 1기 때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진 미국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한번 새로운 판을 한번 경영을 해볼 수 있겠다. 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한 국제 질서에 대한 좀 인식과 거기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은 완전 놓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놓았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파병해가지고 예, 러시아의 러시아로부터 관계가, 예. 관계도 좋아지고 많은 군사 지원을 지금 받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 북한한테 구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틈에서 또 시진핑도 또 북한하고 이래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 이제 놓았고 북한은 이제 정말 그 트럼프하고의 일전불사하겠다. 지금 이제 뭐 그 일전불사라는 거는 그냥 뭐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남한도 더 이상 끼어들지 말아라. 남한 니네들이 그동안에 뭐 해줘봐야 별것 없었다.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거 얻어내겠다. 예.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금방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지, 김은지 기자님께서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동안과는 판이 달라졌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햇볕 정책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우리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하고 김종대 의원하고는 굉장히 오랜 관계인데 갑자기 김종대 의원이 저한테 절별을 쓰는 이제 너 필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이러면 제가 야 나 너 좋아. 너랑 나랑 옛날에도 친했잖아.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거 스토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하면 싫어하겠죠. 도망가겠죠. 범죄긴 합니다. 그렇죠. 스토킹은 그렇죠. 이제. 범죄잖아요. 스토킹은 범죄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래? 형 그건 보지 마. 이러면 또 김정은 의원이 또 쟤 내가 보지 말자 그랬다고 세게 또 나가네. 세게 나가네. 과거에 그럼 나랑 친하게 지냈다는 건 뭐야? 이러면서 또 사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인 스토킹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개무시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양상이 지난번 수원에 있었던 여자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건 북한에서 뭐냐면, 와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건 아시아 축구 협회에서 주관하는 예, 예. 아시아 축구 협회라는 글로벌한 플랫폼에서 여자 축구 경기라는 보편적 아젠다를 가지고 남북이 만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남북 관계 뭐 남북 화해를 당장 이루어야 된다. 남북 교류하자.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접어놓고요. 예. 국제적인 어떤 플랫폼 속에서 글로벌한 아젠다를 가지고 남과북이 만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동영 장관은 조금 옛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듯한 느낌이 그분이 들어요. 옛날에 이런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따가운 그렇죠. 이야기도 해주셔야 아니, 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저기 또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누구도 북한 비핵화를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그 정말 상황이 많이 그렇죠. 바뀌었죠. 이번에 네. 아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에 네. 빠졌어요. 중국에서도 그다음에 빠졌어요, 중국의 작년에. 안보 백서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빠졌어요. 네. 이제는 미중이 다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어떤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간 거거든. 네.
그러니까 변화한 국제 질서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기본에 대한 고민들이 적절히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 이제 시진핑 가면은 김정은 말한 북한 핵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북한의 11월 달에 나왔던 안보 백서에서도 핵 문제 다루지 않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김대웅 의원 말씀처럼요. 근데 이제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갑자기 생각나는 무슨 시트에서 예. 팩트 시트. 팩트 시트에서 그 북한 비핵화를 다뤘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그냥 북한 문제를 다뤘다고만 네. 나와요.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지금 시진핑 중국 가기 전에 예. 북한 사람들이 지금 김정은은 막 그 핵시설 가가지고 막 핵 역량을 2배로 키우겠다 예. 그러고 김여정이 그거에 대해서 또 대놓고 깠거든요. 불태라는 표현을 아, 썼더라고요. 그랬나요? 핵보유 지위에 대해서 그렇죠. 절대 불태. 불태한다. 그러면서 이제 네. 뭐라고 했냐면은 미중이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증거는 밝히지 않는데 그건 역시 이제 또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항의를 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뭐 힌트를 얻었든지 아니면 중국이 그런 말 안 했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하면서 시진핑을 압박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에 시진핑이 중국 가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것도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아니 네. 이거는 단순히 북중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럼요. 로 네. 엄청난 파급력 있는 메시지인데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한 자신감, 어떤 그 이런 정치적 상징이 이번에 강화되면 이건 이란 전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조금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오. 최근에 그 트럼프 말과 달리 이란이 미국의 핵보유 선언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기 저 핵보유 하겠다 우리는. 야, 그러면 비핵화 협상은 없다. 세계 질서가 많이 바뀌게 되겠네요. 이 뉴스가 지금 예. 저기 곧 저기 크게 터질 가능성이 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북한은 저렇게 화려한데 우린 뭐냐 이렇게 혁명 수비대 쪽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종창 토크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튼 1박 2일 그 시진핑의 그 방북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런 어떤 핵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모호하게 건너뛰더라도 이제 어떤 그 중국이 동아시아 해양 진출에 어떤 중요한 또 회담입니다. 이게 앞으로 북한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네. 진출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정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네.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 평양으로 출발했다라는 중국 CCTV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오후부터는 네. 이제 북한발 혹은 중국발 소식들이 좀 쏟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계속 좀 팔로우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치대편이 여기서 두 분과의 대화는 마무리하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기자 3명, 장윤선 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그리고 민들레의 김성진 기자까지 함께해서 뒷이야기 풀어보는 시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어요? 알바 훌륭했습니다. 아유 너무 따뜻하네요. 어쨌든 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그 두 분 덕분에 오늘 훈훈하게 알바 생활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